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너무 뜻밖이라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때도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가끔 내가 맞닥뜨린 일들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아무런 선택권도 없는 엑스트라처럼 누군가의 계획 안에 미리 정해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아무리 애써도 피할 수 없고 도망쳐도 결국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왜 그런 일이 제게 벌어졌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뒤늦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죠. 하지만 그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어요. 저는 오늘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 한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끝이라고 믿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그 믿을 수 없었던 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기억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숫자와 계산에 강한 편이었어요. 시장에 따라가면 가게 아주머니가 거스름돈을 주기 전 제가 먼저 계산을 맞춰 말하곤 했죠. 이거 3,500원이니까 1,500원 거슬러 줘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 놀란 얼굴로 와, 너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감탄하셨죠. 학교에서도 수학이 제일 쉬웠고 참 웃기게도 경제신문을 몰래 챙겨보던 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이 연예인 얘기를 할 때 저는 신문 뒷면 주식 시황을 읽고 있었죠. 그러다 자연스레 대학교에선 경제학과에 진학했어요. 첫 수업 때 교수님이 오늘 배울 주제는 화폐 수요 이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부터 설렜어요. 신이 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계속 받았고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 후엔 꿈꾸던 대형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어요. 처음엔 주말도 없이 야근했고 새벽에 보고서를 쓰다 잠들기 일쑤였죠. 너는 새벽에도 피드백을 보내는구나. 하긴 그래야 살아남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부턴 오전까지 보내. 잠도 좀 자도록 하고. 그때 저에겐 잠보다 버티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 일색인판에서 그렇게 몇 년을 독종 소리 들어가며 버틴 끝에 저는 빠르게 승진했고 중요 프로젝트들도 맡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남의 회사에서 남의 돈을 벌어다 주다 내 인생은 언제 살까? 그때부터 저는 다른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요즘 무슨 생각해? 표정이 심각하다. 선배, 저 여기서 평생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이름 걸고 뭔가 하고 싶어요. 야, 멋있긴 한데 쉽지 않을 거다. 알아요. 쉽지 않겠죠. 지금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결국 저는 퇴사했어요. 퇴직금과 적금, 모아둔 돈을 털어 제 이름으로 된 사무소를 열었어요. 처음엔 한 달 내내 계약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죠. 첫 술부터 배부르랴 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까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무료 투자 강의 영상을 올리고 명함을 돌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첫 고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컨설팅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네, 저는 단순 투자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귀사 재무 상태 분석부터 향후 리스크 관리까지 맞춤형으로 해드립니다. 믿고 맡겨만 주세요. 좋네. 그럼 어디 일단 내 사업 구조부터 봐줘봐요. 첫 물꼬가 그렇게 트였고 그렇게 한번 물꼬가 트이자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이 저를 믿어주자 다른 고객들이 찾아왔고 저는 더 집요하게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어느새 지역 상공회의소에도 초대받는 신뢰받는 전문가가 돼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고객이 찾아왔어요. 대표님, 이번에 진짜 대박칠 사업 하나 있어요. 자금 조달, 리스크 분석, 투자자 설득까지 다 맡아줘야 해요. 일단 자료부터 주세요. 며칠 안에 분석해 볼게요.
자료를 다 검토한 저는 수익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어요. 사장님, 이거 위험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에이, 대표님, 보수적으로 할 때가 아니야. 나 여기 한번 올인해 볼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대표님 이름만 걸어줘요. 은행이랑 투자자는 내가 설득할게. 저는 직접 투자 공고는 못 드려요. 분석 자료와 의견서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알겠으니까 그것만 한번 줘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그 고객은 제가 건넨 자료를 투자 권고 보고서로 포장해 투자자와 은행에 제출했어요.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돈을 넣었고 은행도 대출을 승인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시작부터 꼬였어요. 인허가 문제, 부동산 가격 하락, 내부 비리까지 겹쳐 몇 달 만에 부도가 났죠. 일이 완전히 망하고 나자 고객이 찾아와 제 탓을 해대더군요. 대표님, 당신 보고서만 믿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당신 책임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투자 공고 드린 적 없습니다. 아니야, 당신 이름 걸었잖아. 그게 보증인 줄 알았어. 전 분명 참고용으로 자료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전문가가 왜 전문가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나를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참 억울한 욕을 들어먹게 됐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소송 전까지 벌이게 되자 몇몇 다른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신규 의뢰도 끊겼어요. 일부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어왔죠. 몇 달의 법적 다툼 끝에 법적 책임 없음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평판과 신용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처음엔 언제나 그래왔듯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남은 수익과 저축으로 임대료, 직원 급여, 대출 상환을 감당했지만 한계가 오더라고요. 결국 직원들을 정리하고 사무소 문을 닫았어요. 남은 빚은 제 개인 신용으로 떠안게 됐고 신용불량자가 됐죠. 집도 경매에 넘어갔고 집만 챙겨 쫓겨나듯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난 후 집 앞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멍하니 있던 제 눈에 공고문 하나가 들어왔어요. 숙식 제공, 고액 연봉 가사 도우미 모집.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식 제공만으로도 이미 솔깃했는데 연봉도 꽤 세더라고요. 제 처지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곳은 한 중소기업 회장님 댁이었어요. 덜컥 전화를 걸었고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그러고 나니 좀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 전화번호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정신을 차리고 나선 뭐 하는 일이길래 파출부 일이 그렇게 고연봉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첫 출근 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웬만한 호텔 로비보다도 더 넓은 대리석 현관, 끝없이 이어지는 담장,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주차장. 그런 곳에 파출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벨을 누르자 관리인이 나와 안내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회장님은 곧 나가시고 사모님께서 잠시 후 내려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을 들어섰어요. 집안은 예상보다 더 현대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더 놀라웠던 건 회장님과 사모님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이라길래 당연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장은 겨우 40대 초중반 정도나 되어 보였고 사모님도 아주 잘 관리받은 40대 초반, 30대로도 충분히 보일 듯한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 다 외모를 참 잘 가꿨더라고요. 회장은 강단 있고 냉철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차가운 표정 속에 무언가 눌러담긴 기운이 있었어요. 사모님은 부티가 좌알좌알 흐르더군요. 저런 인간들이 이런 집에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일하면서 저는 그 집의 공기를 피부로 느끼게 됐고 분위기 파악을 마쳤죠. 겉으로는 빈틈없고 문제도 없는 부잣집 부부였지만 두 사람 사이엔 이상할 정도로 거리가 느껴졌어요. 같이 식사하는 법도 없었고 각방을 쓰며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말도 필요할 때만, 그것도 업무처럼 짧게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기존 도우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기 두 분 뭔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런 지 한참 됐어요. 이혼 준비 중이라는데 부자들이라 뭐 갈라먹을 게 많아 그런지 한참 걸린다네요. 아무튼 그냥 그러려나 하고 모르는 척해요. 평판에 금 가면 회사에 지장 있다고 소송 들어갈 때까지 비밀로 한다니까. 그 얘기에 저는 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괜히 아는 척했다가 불편한 눈총을 받을 순 없었으니까요. 일단 이 집에선 최대한 조용히 버티면서 오래 살아남는 걸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댁 저택에 중요한 비공개 만찬이 열렸어요. 지역의 주요 거래처 사장들이 초대된 자리였고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서빙과 뒷정리를 했어요. 손님들은 와인을 기울이며 회장과 사업 이야기를 나눴고 대화는 자연스레 부동산과 투자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이 지역 땅값 더 오를까요? 이미 고점 아니야? 이젠 빠질 타이밍 같은데. 하긴 이제 오를 만큼 오르긴 했지. 개발된다 하다 아직 안 된 걸 보면 그 부지도 그냥 팔아야 할까 봐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데 곧 개발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생각이 무심코 입 밖으로 흘러나왔나 봐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해버린 거죠. 그 순간 옆에 있던 손님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개발 계획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전에 기사에서 본 얘기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송해요. 급히 수습했지만 손님은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 기사 내용 좀 자세히 말해봐요. 어디서 본 거예요? 저는 도망칠 수 없겠다 싶어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용적률 상향, 상업지 전환, 인근 도로 확장 계획까지 줄줄이 말했죠.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니 자연스럽게 데이터와 수치, 트렌드 분석까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변했어요. 모두가 저를 주목했고 회장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거 진짜입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죠 뭐.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에이, 주워 들은 정도가 아닌데요? 아니 김 회장 댁은 수준이 남다르네. 무슨 가사 도우미 아가씨도 이렇게 고학력이야? 조용히 살아남기 전략이 무색하게 그날 저는 너무 관심의 중심이 되고 말았고 저녁 만찬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모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쪽이 뭘 한다고 손님들 앞에서 아는 척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본인이 나서야 할 때 아닐 때 구분도 못해요? 그 정도로 설 자리 앉을 자리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사모님의 목소리는 싸늘했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사과하고 끝날 일이 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회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냥 좀 주워들은 정보 정도가 아니던데 유선 씨 혹시 원래 그런 일 하셨던 분입니까? 아니요. 그냥 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저는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제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사업 실패, 소송, 파산, 신용 불량자가 된 사연까지 모두 이야기하게 됐죠. 회장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밥하고 청소나 하며 보낼 인재가 아닌데 파출부 일 그만두고 내 비서로 일해보지 않겠어요? 회장님 비서요? 비서 겸 내 투자 자문 역할입니다. 집안일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예요. 나한테도 더 도움될 것 같고 어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눈앞에 놓인 이 기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제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이런 상황까진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라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에 가슴이 뛰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나락으로 갔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이 다시금 의미를 되찾는 기분. 그렇게 저는 회장의 개인 비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장의 일정 조율과 문서 정리, 회의 준비 같은 기본적인 업무만을 맡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걸 저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죠. 투자 자료를 검토해달라는 부탁에서 시작해 점점 더 깊은 내용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번 신사업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쪽이 유망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트렌드와 데이터를 보면 친환경 건축 소재 쪽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정부 보조금 정책과 맞물리면 더 빠르게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근거는요? 최근 3년간 정부 지원금 편성 추이를 보면 연평균 12%씩 증가했어요. 거기에 상반기 새로 개정된 친환경 인증 기준이 적용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겁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저를 시험하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흥미로워 보였어요. 그렇게 회장은 점점 더 많은 투자처와 정보들을 제게 물어봤어요. 국내 부동산부터 해외 채권, 신흥국 시장, 벤처 캐피털 투자까지 질문의 범위는 넓어졌고 저는 그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모았어요. 밥하고 청소할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 죽을 것 같더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자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탁자 위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이번엔 어떤 투자처가 좋겠습니까? 며칠간 자료를 모아 검토해본 결과 이 지역 상권 내 상업용 건물 인수를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개발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개발위원회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올렸고 도시계획 수립 단계 문서가 내부 유출됐습니다. 현재 부지 소유권 이전 기록과 용도 변경 신청 내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유선 씨 믿고 계약을 진행하죠.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저를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 순간 알았어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고 그리고 몇 달 뒤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되면서 건물 가치는 몇 배로 뛰었죠. 훌륭합니다. 덕분에 이번 투자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고마워요. 차갑기만 하던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스쳤어요. 저는 무겁게 눌리던 어깨의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 소식은 곧 회장의 주변에도 퍼졌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오갔대요. 회장님 비서 하나 잘 뽑으셨다던데요. 그런 젊은 친구가 그런 걸 다 분석했다고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사모님이 급히 저택에 돌아와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눈빛이 싸늘하고 입술이 바짝 다물어 있었죠. 그쪽이 내 남편한테 정보 흘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저희 회사에 들어왔을까요? 그쪽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요즘 내 남편이 그쪽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다 믿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 정말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고 분석한 것뿐이에요. 그럼 왜 하필 당신이 내 남편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그 타이밍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냐고요? 사모님은 한참 저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내쉬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에 마저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죠. 그날 이후 사모님은 저를 향해 더 냉정하고 차갑게 굴었고 저는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위태로운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그날 이후 더 사이가 멀어졌고 가끔 회장이 저를 부를 때 사모님의 시선이 등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날카로운 화살처럼 경계와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이번 자료 정말 훌륭합니다. 다 유선 씨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른 투자 안건은 없습니까? 한 가지 더 검토 중인 건 있습니다. 내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사모님과 마주쳤어요. 사모님은 저를 훑어보더니 냉랭하게 말했죠. 열심히 하네요. 참 출세하셨네. 저는 그저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 맡은 일 잘하길 바라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시가 박힌 말이었습니다. 사모님과 점점 마주치기 껄끄러워졌어요. 사모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기류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짧게라도 스치면 무언가 크게 잘못한 사람처럼 숨이 막혔고 사모님은 굳이 말을 하지 않고도 제게 경계심과 불신, 적개감을 드러냈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조용해졌고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죠. 그 사이 회장은 저를 해외 출장에 동행하게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비즈니스 일정 지원일 거라 생각했지만 출발하기 전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 출장은 업무뿐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정리가 필요한 일정이에요.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업무를 최소한으로 끝내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녁, 회장은 저를 호텔 라운지로 불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술잔을 비웠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사실 내가 이혼을 결심한 건 아내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 사람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두고 다른 남자와 도망쳤던 적이 있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회장은 다시 술을 기울였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라앉았어요. 그 시기엔 우리 아들놈을 내가 혼자 키웠습니다. 사치스럽고 남자도 많고 놀던 여자인 건 알았죠.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부모 노릇, 남편 노릇 다 하려고 했는데 애까지 두고 그 짓을 하는 건 더는 못 참겠더군요. 회장의 마지막 말은 거의 흐느낌 같았어요. 와인잔을 내려놓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줄만 알았던 회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회장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그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어쩐지 그 순간 이 사람의 곁을 지켜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연민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복잡한 감정인지 저도 잘 몰랐지만요. 그래도 회장님 혼자 버티셨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겨내신 걸 보면 회장님 정말 강하신 거예요. 강해서 남은 게 이겁니까? 허탈한 뿐인데. 회장은 다시 와인잔을 들었어요. 저는 그 와인잔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마치 조금만 더 채우면 흘러 넘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술을 마셨고 저는 곁에 앉아 조용히 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회장은 창밖 구름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이혼 소송이 본격화될 겁니다. 아마 업계에도 금방 소문이 퍼지겠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리 있습니까? 하지만 해야죠. 이제 그 사람과 끝내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왠지 모를 무게를 느꼈어요. 단순히 부부의 문제를 넘어서 이혼이 이 사람의 모든 걸 흔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돌아온 뒤 소문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퍼졌어요.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래. 그 집안 사정 복잡하다더라. 온갖 얘기가 돌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회장의 사적인 영역에도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회장은 점점 더 저를 가까이 뒀어요. 일정만 관리하던 제가 회장의 집안일, 사적인 약속까지 챙기게 됐죠.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회장의 약한 부분과 진심을 알게 된 이후 점점 더 그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그 신뢰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아이 학교 행사에 대신 참석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맡겨주세요. 필요하신 자료나 준비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업무인지 개인적인 의무인지 모를 일들을 더 많이 맡게 됐어요. 회장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비서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사모님과 마주칠 일은 점점 줄었지만 우연히 마주치면 사모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모님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 위에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집안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 건지, 그리고 더 들어가도 되는 건지 스스로 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발을 돌리기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았죠. 출장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과로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회장의 일정은 빡빡했고 야근과 주말 출근도 다반사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속이 미묘하게 울렁거리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더군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저를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십니다. 네? 임신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더 들리지 않았고 병원 복도의 소음이 희미해지는 듯 했어요.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열었어요. 날짜를 하나하나 세어보았고 계산은 한 곳으로 향했어요. 출장. 그날 회장과 단 둘이 있었던 그 시간. 아이의 아버지는 회장일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방 안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회장과 사모님은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그 문제와 별개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저는 또 다른 구설에 휘말릴까 봐 두려웠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곤 해도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셈이니까요.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에도 사모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웠어요. 유선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습니까? 네, 금방 가겠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혹시 이 일을 아셨나? 긴장하며 사모님을 따라갔고 사모님은 조용한 응접실로 저를 이끌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사모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유선 씨, 임신하셨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놀란 얼굴로 사모님을 바라보자 사모님은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밀어두었어요. 이 돈 받아요. 3억입니다. 그리고 애는 없었던 걸로 하고 떠나세요. 흔적도 없었던 것처럼 먼지처럼 사라져줘요. 저는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과 억 단위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손끝이 떨렸고 숨조차 막혔어요. 사모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내 얘기를 들으면 결정이 설 거예요. 유선 씨가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얘기라뇨? 유선 씨는 몰랐겠지만 그 인간이 유선 씨를 곁에 둔 이유는 복수 때문이에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후 사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내 남편, 아니 그 인간은 유선 씨가 예전에 투자 컨설턴트로 일할 때 그 사건에 연루돼 있었어요. 지금 이 일을 하게 만든 그 투자건 있죠. 그거 그 사람이 투자자로 참여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사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 인간은 당신 리포트를 믿고 돈을 넣었는데 결국 손해를 봤대요. 그때부터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이 자신의 돈을 날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알아요. 그쪽 잘못 없다는 거.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죠. 그
그런 인간한텐. 그럼 저한테 저는 공고를 보고 온 건데. 유선 씨가 업계에서 쫓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인간 일부러 유선 씨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 모집 공고도 유선 씨가 꼭 볼만한 곳에만 걸었던 거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숨이 막혔고 머리가 아득해졌어요. 사모님은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인간은 나도 당신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나한텐 불륜녀라는 누명 씌우고 당신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놈입니다. 사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우연이라 믿었던 일들이 사실은 계획된 함정이었어요. 저를 구해준 줄 알았던 그 손길이 사실은 천천히 조여오는 덫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사모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인간, 내가 불륜했다고 떠들고 다녔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숨을 멈춘 채 사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사모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건 그 인간이에요. 결혼 내내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나도 모르는 여자들이 수두룩했어요. 해외로 원정까지 다녔죠. 그 인간 절대 아이한테 애착도 없어요. 그냥 양육권 빼앗으려고 쇼한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회장의 부드럽고 무너진 모습, 술잔을 기울이며 흘리던 눈물까지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거구나 싶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죠. 사모님은 잠시 한숨을 쉬시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유선 씨, 떠나세요. 다 잊고 흔적도 없이 떠나세요. 이건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온정이에요. 미리 말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대한 보답이고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요. 사모님은 다시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제 눈앞에 무겁게 놓여 있었죠. 저는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나가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저는 사모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아이 낳을 거예요. 이 생명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하지만 알아요. 그 인간이 나쁜 놈인 거 알겠어요. 하지만 이 뱃속의 작은 생명에게까지 그 죄를 전가할 순 없어요. 사모님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치 미소 같기도 하고 체념 같기도 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유선 씨 뜻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아이를 낳겠다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 놈으로부터 안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모님은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병원 예약부터 출산 일정까지 비밀스럽게 모든 걸 진행했어요. 회장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사모님은 자신의 개인 비서까지 따돌리며 모든 계획을 숨겼어요. 저는 사모님의 도움으로 몰래 출산 준비를 했고 조심스럽게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지만 출산 당일 어떻게 알았는지 회장이 병원에 들이닥친 거예요.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고 간호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서로를 바라봤고 병원은 난리가 났죠. 저는 병실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이와 산모의 기록 전부 나한테 넘겨. 당장 나가세요. 여기서 뭐하는 짓입니까? 여기 병원입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저는 병실 구석에 웅크린 채 아이를 꼭 안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이 덜덜 떨려왔어요. 병원 직원들은 경호원들과 대치 중이었죠. 길 막지 마. 내 자식 데리러 왔다고. 회장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저는 몸을 떨었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관들이 병원으로 뛰어들어왔고 상황은 급변했어요. 직원들이 경찰을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회장을 막아섰어요. 회장은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려다 결국 제압당했어요.
수갑이 채워졌고 회장은 분노에 찬 눈으로 병실 쪽을 바라봤어요. 장유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를 또 엿먹여 이년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회장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고 경찰차가 병원 앞을 떠나는 걸 창밖으로 바라보며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긴 싸움을 앞둔 기분이었죠. 회장이 병원에서 경찰에 체포된 그날 이후 모든 일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선 씨,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 인간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해야죠. 저는 사모님을 바라봤어요. 그 말엔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 이상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모님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그동안 이혼 소송과 별개로 준비해온 게 있어요. 사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만 했죠. 준비요? 어떤 준비죠? 횡령, 배임, 회사 자금 유용, 허위 결산 보고, 위장 법인 거래, 해외 은닉 계좌. 살 수 없이 많은 불법 행위의 증거를 모아왔어요. 억울하게 당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다시 반전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야죠. 직접 재무팀과 회사 내부자들을 설득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산 놈이라 다들 뒤통수 칠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비서로 일하면서 본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조각이 될 수도 있겠어요. 덕분에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겠는데요. 사모님은 제 손을 맞잡았고 그 손엔 따뜻함과 결연함이 함께 느껴졌어요. 그동안 사모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준비해왔을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사모님은 잠시 제 손을 꼭 잡았다가 놓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오후 변호사와 함께 이 자료들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할 거예요. 그 인간이 쌓아 올린 성, 그 허울 좋은 성을 무너뜨릴 거예요. 다음 날 저희 지역 신문에는 모 중견기업 회장, 횡령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회사와 그의 개인 사무실, 별장, 위장 회사 사무소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수사팀은 내부 직원들의 진술과 함께 증거물을 확보하여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어요. 회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죠. 공소장에는 10개가 넘는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회장에게 징역 20년형과 수십억 원의 추징금, 피해 보상 명령을 선고했어요. 소송 과정에서 사모님은 저 역시 끝까지 보호해 주었어요. 회장의 범죄 과정에서 제가 피해자라는 걸 증언해 주셨고 아이의 출생과 관련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죠. 법원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아이는 회장과의 친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검사지의 결과지를 손에 쥐고 있자니 눈물이 북받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법원은 회장의 친권을 박탈하고 저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인정했어요. 동시에 양육비 지급 명령까지 내려졌고요. 사모님은 판결문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유선 씨,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기 힘들겠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모든 소송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그 인간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주식, 부동산 다 나와 아이에게 넘어왔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사모님도. 사모님은 피곤한 얼굴로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게 다 끝났고 승리한 건데도 어째 기쁘지가 않네요. 이걸로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앞으로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유선 씨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유선 씨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누구보다 잘 버텨냈고 누구보다 용감했잖아요. 저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이 아이 가진 게 늘 마음에 걸렸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나도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놈이 그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서 유선 씨를 우리 집에 끌어들인 거 다 알면서 미리 말해주지 못한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쌤쌤으로 치자고요. 유선 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살아요. 그 이후에도 사모님은 저를 계속 지켜봐 주셨어요. 회장이 구속된 뒤 사모님에게 넘어온 회사 경영권도 모두 정리하고 모든 공식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본인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사모님은 제게 말하더군요. 한편 회장은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피구석에 앉아있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향해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증거가 하나하나 법정에서 공개될 때도 내부자 증언이 이어질 때도 그는 오직 정명만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문 채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부인하실 건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지만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시작된 재판에서 회장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착오와 위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입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오해였다면 어째서 그렇게 많은 위조 서류와 허위 결산 자료가 법정에 제출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재판이 끝난 뒤 회장은 제게 소리치더군요.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어. 다 너 때문이야. 아니요. 이건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투자 망쳐서 내 돈 뺏어가더니 이제 날 이렇게 만들어? 그러게 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어.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렇게 당당하던 회장은 재판을 여러 차례 거치며 점점 본인에게 판세가 불리해지자 저자세로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유선아, 나 좀 도와줘. 너만 선처해준다고 하면 형량 줄어들 수도 있어.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널 일부러 해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거. 내 마누라 말만 듣고 이러는 거지. 그년 말 듣지 마. 그년이 꾸민 짓이야. 이게 날 아직 호구로 하나. 야, 내가 본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 너 나랑 일할 때 잘했잖아. 넌 똑똑한 애였어. 그때 날 존경했잖아. 그 마음 아직 남아있잖아. 그치? 존경? 글쎄 존경은 모르겠다만 뭐 연민은 있었어. 근데 그건 다 네가 만들어낸 가짜 사연들 때문에 느낀 연민이었지. 실제 네가 이런 놈인 건 몰랐으니까.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그때 잠깐 욕심이 컸을 뿐이야. 유선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만 취해져. 선처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적당히 하고 그만 취해지라고.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결국 회장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아니야. 재판이 이렇게 끝날 리 없어. 이럴 리 없다고.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희망을 품어도 봤지만 마지막 판결에서 한 번 더 절망해야 했죠. 징역이 확정되는 순간 회장이 고개를 떨구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회장이 구속되고 그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자 그와 연결됐던 인맥과 기득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한때 그 이름 석자만으로 업계를 쥐락펴락하던 사람은 이제 그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철저히 잊혀졌고 그는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 있었어요. 저는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사실에도 묶이지 않을 자유를 가졌고 저는 그 자유를 위해 더 강해지기로 다짐했죠. 저택을 떠난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조용한 동네로 내려와 새 삶을 시작했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 전세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상하게도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방 2칸, 작은 부엌, 아이의 침대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매일 아침 아이를 품에 안고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저 자신을 믿었어요. 한때 무너졌던 제 경력을 다시 살려보기로 했죠. 저는 작은 투자 컨설팅 업체에 지원서를 냈고 다행히 대표가 제 이력을 보고 면접 기회를 주었어요.
대표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지만 제 경력을 알아보고 선뜻 손을 내밀어 주었죠.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희는 그런 용기를 가진 분이 필요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일을 배워갔어요. 대기업 상대는 아니었지만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들의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리스크를 분석해주는 일이었어요.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엔 집에서 자료를 검토했어요. 종종 지역 상공회의소 회의에도 참여해 작은 자문을 맡았고 조금씩 다시 신뢰를 쌓아갔어요. 그 신뢰가 제게 다시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아이가 저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했죠. 한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언젠간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회사를 만들어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고요. 가끔 사모님이 연락을 해 아이의 안부를 물어왔어요. 유선 씨, 아이 건강하지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모님과 저의 만남은 악연으로 시작됐지만 우리는 우리의 악연을 선한 인연으로 풀어냈어요. 그리고 아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아이를 갖게 한 놈은 애초에 불순한 목적과 의도로 제게 접근했고 아이를 갖던 그 순간마저도 그랬지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아이는 온전히 저만의 아이였고 제 아들과 저는 서로의 전부였어요. 아이는 아빠를 몰랐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에게 그늘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다시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사무실을 차리고 아이와 함께 지붕 밑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이면 충분했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삶은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회장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끝까지 잘못을 외면하면 진실도 가려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알고 있어서였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결국 같았어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무너지기 마련이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저 아이와 함께 웃고 살아가는 오늘이 소중해요. 한때는 누군가의 복수국 속에서 희생자였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제는 누구도 저를 함부로 흔들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 이야기를 끝맺으려 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진실과 정의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